오늘 소개할 곳은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그 어떤 셰프님도 업적을 이뤄내지 못한 곳이죠. 모든 셰프들의 꿈인 미슐랭 3스타, 바로 강민구 셰프님이 운영하는 밍글스입니다.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을 맡아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할 수 있죠. 제가 주목한 것은 전세계 레스토랑의 순위를 매기는 월드베스트 50 레스토랑입니다. 밍글스는 3년 전 89위에 이어 44위, 그리고 현재는 29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순위가 상승한다는 점과 온지음 같은 한식 레스토랑도 57위에 랭크되는 등 한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부 수산업계의 행태와 몇몇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언급해볼까 합니다. 음식만 보실 분들은 여기로 이동해주세요. 오늘 소론이 좀 깁니다. 며칠 전 방영을 마친 흑백요리사2 재밌게 보셨나요? 시즌1 때도 그랬던 흑백요리사가 방영되면 캐치앤테이블과 파인다이닝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흑백요리사들의 음식을 맛보기 위한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1인 식사비가 20만원이 넘어도 갈 사람들은 간다는 것. 현재 어지간한 흑백요리사 식당은 예약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비싸지만 꼭 한 번은 경험해 볼 만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SNS로 공유하면서 나와 삶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죠. 이것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적어도 어디 시장이나 횟집 가서 대게 한 마리에 20만원 주고 사 먹는 것보단 훨씬 낫다는 점. 동해 쪽 해안가나 관광지에 가면 대게 코스 한 상 차림이 기본 40만원이 넘습니다. 자, 이 40만원이라는 가격 잘 기억해 두세요. 최근 제 채널엔 이런 읍소가 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모 시장에서 대게 한 마리 무게를 재자 2.5kg이나 나왔답니다. 아니, 대게가 아무리 커도 1.5kg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2.5kg은 뭐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대게인가요? 킹크랩도 이 정도 크기가 2kg인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의아했던 것은 상인의 이상한 판매 방식입니다. 산채로 사가겠다고 하자 상인이 안 된다고 막아선 거예요. 꼭 쪄서 가져가야 한답니다. 왜 굳이 찐 것만 판매할까? 이런 식으로 저울치기 하면 대개 두세 마리에 40만원 너끈이 나거든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장사했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까요? 자, 오늘 소개할 밍글스 1인 식사비가 40만원입니다. 비싸냐고요? 네, 절대값으로는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도 파인다이닝은 많이 남길 수 없는 구조임을 다들 아실 겁니다. 테이블 회전율 최악이고 그 테이블마저도 간격을 넓혀야 하니 몇 개 안 되고 손님보다 더 많은 서버와 주방 인력, 그로 인한 엄청난 노동력과 인건비, 제철에 산지에서 공수되는 최상급의 식재료비, 게다가 이런 파인다이닝에 주로 모인 곳은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압구정과 청담동 일대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게 식당은 경상북도 울진이나 영덕 같은 관광지, 수산시장은 경기도 외곽, 기껏 해봐야 직원 3, 4명에 찌거나 굽거나 간단한 조리 음식이 전부인데 42만원? 아니 무슨 대게 금박이라도 씌었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 수산물을 요리도 아닌 원물로 바가지나 쓰면서 먹을 바에는 분위기 좋고 대접받는 파인다이닝에서 수준 높은 음식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이 만족도 면에선 비교할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콘텐츠를 할 때마다 시장이나 다니던 놈이 돈 좀 벌었다고 저런 거나 처먹고 다니네, 초심을 잃었네 같은 열등감이나 표출하는 댓글에 또 달리겠지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날도 식사비 때문에 콘텐츠 제작 비용이 빡빡할 줄 알았습니다. 2인 식사비에 와인까지 해서 대략 12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동해나 제주도로 날아가서 시장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 비용보다 반절이나 적게 들더라고요. 시간을 버는 건 덤이고 참으로 묘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눈에 보이는 가격이 다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기회비용 대비 만족도에 대해 늘 고민하잖아요. 어디 가서 수산물을 사 드시다 덤탱이 쓰거나 바가지 상술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제게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그 금액대가 심지어 요리된 것도 아니고 대게나 킹크랩 같은 원물로 저울치기를 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항의도 못해요. 찌고 나면 내가 저울치기를 당했는지 어땠는지도 확신하기 어려워요. 부모님 모시고 간 자리면 더더욱 싫은 티 내기도 힘들고, 근데 초장집을 이용하기라도 한다면 찜비까지 해서 4, 50만원이 찍혀 있어요. 파인다이닝 평균 식사비가 1인 20에서 25만원입니다. 들어간 비용은 비슷한데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의 크기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죠.
두 번째는 식문화 발전에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까 합니다. 흑백 요리사를 단순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가져다줄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미 시즌 1 때 증명했듯이 흑백 요리사의 흥행은 곧바로 외식 산업의 활기로 이어졌죠. 지금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다 가치 있는 경험을 누리기 위해 선뜻 지갑을 열죠. 이렇듯 소비가 늘면 각종 식당 리뷰와 음식에 대한 엄청난 양의 평가와 피드백이 쏟아집니다. 이런 반응과 피드백은 또다시 외식 산업을 자극하게 되고요. 맛의 기준이 높아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발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 나라의 식문화는 이러한 시너지와 순환고리로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소비가 활발해져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채널에서도 다양한 수산물을 소개할 때마다 구매 욕구가 생기잖아요. 물론 일순간 수요가 급증하면 특정 수산물이 품절될 때도 있고 이때를 틈타 가격을 올리는 얄미운 판매자도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저더러 아예 소개를 하지 말라더군요. 소개하면 가격만 오른다고. 그러니까 바이럴을 통해 해당 산업이 활발히 소비되고 발전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저 눈앞에 가격만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뿐인가요? 소개도 하지 말고 소비도 하지 말자. 왜냐하면 다수에게 알려져 봤자 가격만 오르니까. 입질의 추억은 가격만 올리는 주범일 뿐이다. 글쎄요. 안 사고 안 먹고 소개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저 우리끼리만 알고 먹는다고 그 가격이 안 오를까요? 물가는 해마다 상승하는데 과연 경기 침체, 소비 침체, 수산업계 침체 원인이 어떤 이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의 발전은 무조건 소비가 늘어야 해요. 소비가 늘어야 피드백도 생겨요. 문제점이 지적되며 업계는 이를 수용해 발전하게 돼요. 이게 무한 반복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소비가 많아져야 해요. 저는 제 영상으로 인해 수산물과 음식에 대한 다수의 인식이 상향 평준화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소비자도 똑똑해지고 업계도 발전하는 법이니까. 레스토랑 리뷰한다면서 그간 쌓아놓았던 할 말은 제가 다 해버렸는데요. 아무튼 밍글스는 작년에 3스타로 선정됐고 제가 다녀온 시기는 5월인데 여차저차 업로드가 늦어졌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제 두어 달만 지나면 봄이 올 테니 봄 제철 요리를 미리 본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밍글스는 4번째 방문인데 3스타가 되고 나서 이용한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들어오면 리셉션 없이 바로 자리로 안내받습니다. 인테리어는 원목의 모던함과 따뜻한 느낌을 주고 테이블 간격도 제법 떨어뜨려 놨는데요. 무엇보다도 저 널찍한 통창이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런치를 이용하면 채광해 주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서버분이 의자를 밀어줍니다. 이날 디너 메뉴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때만 해도 디너가 35만 원이었네요. 오르기 전에 이용했나 봅니다. 추가 메뉴도 있는데 지금은 전복포와 멸치국수가 각각 7만 원과 4만 원으로 오른 상태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시그니처 페어링은 저만 주문했고 일행은 술이 약해 잔술만 시켰습니다. 그 아래는 사용되고 있는 잔과 식재료의 출처가 적혀 있습니다. 맨 아래는 주요 식재료와 원산지도 적혀 있네요. 출발은 늘 그렇듯 입가심하기 좋은 샴페인으로 시작하면서 작은 한입거리들로 채워집니다. 쑥으로 만든 이북식 인절미는 쫀득한 떡이 아니라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는 식감이고요. 거기서 쑥과 고소한 잣의 여운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성게가 들어간 아스파라거스 수프인데요. 안에 감자칩이 바삭한 식감을 주고 제철 아스파라거스의 싱그러움과 성게의 고소함이 입가심하기에 좋았습니다. 성게 모양도 그렇고 퀄리티도 상당한 게 북해도산 말똥성게로 추정되고요. 세 번째 맞이 음식은 망고에 한우로 만든 하몽이 올려졌는데요. 그 사이에 핑거라임과 제피오일이 뿌려지면서 디테일을 더했습니다. 밑에 깔린 라임이 망고의 산미를 더해주면서 망고의 단맛과 하몽의 짠맛이 대비가 되는 디시였어요. 흔히 와인 안주로 멜론에 프로슈토와 치즈를 올려 먹는 단짠 조합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샴페인 안주로 딱이죠. 위쪽에 좀 특이하게 생긴 과일은 불수감이라고 하는 열대 과일인데요. 이어서 이날 사용할 식재료를 오브제로 선보이는데요. 위에 노란 건 신맛이 나는 열대 과일인 불수감부터 땅두릅, 참두릅, 개두릅, 마, 연근피트, 딸기, 토마토, 순무, 호박꽃, 애호박, 그린 아스파라거스, 애플망고 등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회 준비해드렸는데 앞쪽에는 명추 조개입니다. 두 번째 코스는
나름식인데요. 명주조개에 미니 오일을 올렸고 위에는 숙성한 광어회와 지느러미살, 그 위에 깻잎순과 여러가지 허브, 참기름에 버무린 캐비어가 올려졌습니다. 조개살은 잘게 썬 허브를 버무렸는지 향긋한 고수풀향이 났고 씹히는 식감도 사각사각하니 좋았습니다. 광어는 숙성 상태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평소 극상의 회 퀄리티는 이래야 한다라는 모범 답안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숙성을 해도 식감이 차지고 탱글탱글해서 얇게 썰어도 되며 질긴 섬유질이 씹히지 않아야 하며 씹을 때 숙성의 특유의 쫀득함도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감칠맛과 단맛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거의 육각형 같은 회 상태죠. 여기에 캐비어의 감칠맛과 짭조름함에 허브 등이 어우러지면서 씹는 내내 맛의 공백을 줄이고 여운은 길게 남겼습니다. 두 번째 샴페인이 서브되면서 세 번째 코스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은 감태로 감싼 금태튀김이고 왼쪽은 한우 육회 타르트인데요. 안쪽엔 훈연한 장어와 고추장 소스를 채우고 위에는 노른자 파우더를 뿌렸습니다. 금태는 갓 튀겨져서 온도감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만큼 더 맛있었고요. 특유의 기름기도 잘 느껴지는 금태튀김이었습니다. 한우 육회 타르트는 약간 매콤한 소스와 훈연한 장어 때문인지 한 입에서 다양한 맛이 느껴졌고요. 이것도 샴페인과 함께 먹기에 너무도 좋았습니다. 이어지는 페어링은 오스트리아에서 샤도네이와 바이스부르군더로 만든 내추럴 와인인데 이건 따로 구해서 마시고 싶을 정도로 제 취향을 정확히 파고들더라고요. 이어지는 코스는 제철 채소를 이용한 타르트로 증편과 새우살 위에는 애호박과 순무를 차곡차곡 겹쳐서 만들었는데요. 완성도도 그렇고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텍스처와 조화로운 맛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찡그리게 한 디시였습니다. 사실 애호박이 이 정도로 맛있을 일인가 싶을 만큼 익힘이 절묘했고요. 새우의 고소함과 증편의 폭신함이 잘 어우러져서 한 입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건 순무의 새우 보풀학이고 그 위쪽은 두릅튀김인데 이것도 온도감이 좋아서 맛있었습니다. 이어지는 페어링은 조선시대 세종이 즐겨 마셨다는 벽향주를 복원한 전통술인데요. 누룩으로 빚었다지만 향긋한 꽃과 과일 맛이 좋아 제 기준에선 작업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준비해드린 건 저희 다음 디쉬로 준비해드릴 저희 밍글링 팥의 속재료들 말린 상태로 준비해드렸는데요. 이 술과 페어링할 음식이 지금 오브제로 펼쳐지는데요. 링글스의 시그니처에 들어갈 식재료입니다. 약간 불도장 같은 스타일인데요. 국물은 꽤 뜨거운 상태이고 몸보신을 모티브로 한 만큼 우려낸 국물도 점성이 높고 찐득해 보이죠. 안쪽에는 세 가지 형태로 빚은 만두와 연근 붓구미, 건해삼과 도가니, 엄나무순, 전복, 속을 채운 모렐버섯 등이 제법 푸짐하게 들었는데요. 먹을 때마다 구성도 미묘하게 바뀌는 것 같고 특히 국물 맛의 변화도 느껴지는 게 전에는 좀 더 꾸릿꾸릿한 육수 맛이었다면 이날은 좀 더 정제되고 깔끔해진 느낌이고요. 속재료도 좀 더 풍성해진 것 같더라고요. 먹으면서 따뜻한 기운도 얻고 해장도 되고 뭔가 내 몸에 특별한 보상을 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코스는 제주산 옥돔인데요. 소스를 부어주고 미국 소노마 코스트의 샤도네이를 따라 주시는데 이때 소믈리에님이 해주신 말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치킨때 바글바글스코가 페어링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걸 제가 추천을 해서 혹시 드려봐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그래도 이만 드셔보시는 거. 예전에 제가 마신 와인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것도 놀랍고 이번에도 똑같은 와인이어서 다른 생산자 와인으로 선보이고 싶다는 제안인데요. 도대체 이런 섬세한 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여기서 3스타의 품격이 느껴지더라고요. 기분이 얼얼하면서도 속으론 감탄이 나왔죠. 어쨌든 생산 디쉬는 제주산 옥돔을 사용했는데 링글스는 예전부터 껍질을 살려내는 쪽보다는 이렇게 티밥 같은 걸로 크러스트를 주고 소스는 찹쌀죽에 청양고추를 살짝 매콤하게 완성했더라고요. 위에는 캐비어 어란, 그 옆은 방아잎을 감싼 포항초 시금치가 곁들여졌는데요. 아마도 이 메뉴는 외국인 손님을 어느 정도 일식한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소스는 제 개인적 취향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옥돔 살맛도 잘 느껴지고 부드러워서 맛은 있었어요. 그런데 끝에 매콤한 맛이 있다 보니 담백한 옥돔보다는 덕자 같은 지방이 많이 느껴지는 생선을 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리조또의 페어링은 전통주. 네, 익숙한 라벨인가 싶었는데 집에 있는 술이었네요. 크리미한 리조또에 좀 상반되는 그런 맛을 좀 마치 피클처럼 드실 수 있게 조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리조또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식재료들입니다. 원래는 킹크랩 살이 얹어진 리조또인데요.
저희 테이블은 셰프님이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랑고스틴이라면서 이렇게 얹어주셨더라고요. 당연히 킹크랩도 맛있지만 랑고스틴 특유의 응축된 새우맛과 단맛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랑고스틴은 수입품이니까 당연히 냉동인데 이거 말 안 하면 생물인 줄 알겠어요. 그만큼 해동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중심부가 살짝 덜 익은 미디엄 형태인데 촉촉하면서 적당히 탱글거리는 식감에 살맛도 선명하게 잘 느껴지는 좋은 품질의 랑고스틴입니다. 리조또도 상당히 크리미해서 잘 어울렸는데요. 이게 또 홍합의 감칠맛 때문인지 맛에 빈틈이 없더라고요. 쌀알도 쫀득하게 씹혀서 씹는 맛이 좋았고 완성도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싹싹 긁어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 양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어서 소믈리에님이 제안해주신 바르바레스코가 나오고 일행이 주문한 잔술은 스페인 프리오랏의 가르나차 블렌딩의 와인입니다. 이어서 7번째 음식은 치킨 룰라드인데요. 올 때마다 맛있게 먹었던 가금류 디시입니다. 이번엔 인삼 완자와 들깨, 호박꽃, 호박 장아찌가 곁들여졌는데 결국에는 치킨 룰라드와 소스 맛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속을 채운 호박꽃과 같이 먹어도 보고 따로 먹어도 보는데요. 일단 닭고기 살은 뜨겁고 촉촉한데 겉은 또 바삭한 질감으로 감싸여져서 입에 넣고 한 두세 번만 씹어도 직관적으로 맛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메뉴는 호불호가 적어서 대중적인 맛의 포인트를 잘 살리면서도 한식의 느낌도 주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메인 음식이 남았는데요. 고기와 페어링할 보르도 메를로 품종의 와인입니다. 메인도 그때그때 변주만 주었지 오랫동안 밍그스의 메인을 맡고 있는 한우구이와 순대인데요. 가니쉬는 토마토 김치와 백김치 말이에 순대가 나오고 큰 덩어리는 안심이고 그 옆에 두 조각은 기름기가 많은 새우살이, 그 옆은 마튀김입니다. 한우는 대부분 2플러스 최상급을 쓰는데요. 썰어보면 이건 취향을 논할 수 없는 익힘이랄까? 사람들마다 익힘에 대한 취향이 제각각이잖아요. 그 취향을 찍어 누르는 게 아무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익힘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게 미디엄 레어를 좋아하든 웰던을 좋아하든 말이죠. 그래서 파인다이닝은 익힘을 따로 묻지 않습니다. 물론 손님이 특정 익힘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보통은 부위별로 또는 지방 함량에 따라 어울리는 익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셰프 추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완벽에 가까운 음식 앞에선 개인의 취향도 한 수 접고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입맛은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또 사람 입맛은 다들 비슷비슷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로 맛있고 수준 높은 음식은 그 사람의 취향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지방이 많은 새우살은 익힘이 까다롭습니다. 덜 익히면 지방이 녹잖아 질겅거리고 많이 익히면 퍽퍽하거나 살맛의 감흥을 떨어뜨리죠. 그 중간에 좋은 익힘이 있지만 그 타이밍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몇 초만 틀어줘도 이런 익힘은 안 나오기 마련인데 칼로 썰어보면 두부처럼 잘립니다. 지방은 다 녹았으나 살은 다 익지 않은 그 찰나의 순간이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드럽고 지방 많고 고소하다 못해 느끼하고 그걸 소스로 잡아주고 토마토나 백김치 같은 가니쉬가 받쳐주면서 취향 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쉬로 오랫동안 자리 잡힌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대의 존재감은 생각보다 와닿진 않았어요. 저는 4번째 경험이다 보니 이제 슬슬 제주산 생선 메뉴와 함께 메인 디쉬도 변화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거든요. 물론 맛은 있습니다만 메뉴가 정체된다는 느낌이 든다면 어쩌면 3스타 위주에도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까요. 9번째 디쉬는 메뉴에 없는 오리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셰프님께서 맛보라며 특별히 선사한 메뉴임을 미리 밝힙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맛봤던 요리 중 최고의 디쉬였는데요. 3주 이상 드라이에이징한 봉화오리를 수채 구운 것으로 보이죠. 소스는 오리 주 소스고 땅두릅이 구워져 나왔고 사이드 디쉬로는 오리살로 속을 채운 라비올리에 들깨 소스가 뿌려졌습니다. 조합도 조합이지만 오리 껍질 완벽했고 오리 가슴살의 큐숑이 그냥 약간의 이견도 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하더라고요. 제가 오리 디쉬 먹을 때마다 그 속살의 익힘 때문에 늘 아쉬웠는데 여기서 선보인 절묘한 익힘은 프랑스에서 맛봤던 오리를 생각나게 하더군요. 10번째 디쉬는 추가금을 내고 이용한 멸치국수인데요. 밍그스의 시그니처입니다. 3일간 냉침으로 내린 담백한 국물이라는데 막상 먹어보면 멸치 맛이 엄청 진해요. 여기서 멸치 육수의 딜레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멸치 육수는 진하게 내리고 싶다고 해서 진해지지 않습니다.
오래 끓이면 특유의 비린맛과 쓴맛이 돌고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육수는 이 모든 문제를 잡아냅니다. 맛이 진하니 뒷맛의 여운도 길게 이어지면서도 깔끔해요. 냉침의 효과인가요? 이름만 멸치국수지 품격이 느껴지는 디시였습니다. 이 멸치로 육수를 내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거든요.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멸치국수가 가진 매력을 담뿍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올려진 건 갈치튀김인데요. 온도가 뜨끈뜨끈해 직관적으로 맛있고 면발도 적당히 찰랑거리는데요. 이 국수가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하나만 시켜도 둘이 먹기 좋도록 정확히 반씩 나누어 서빙된다는 점입니다. 반찬으로는 오이지와 깻잎지, 양념 간장이 곁들여져서 심심하지 않았고요. 간도 정교했습니다. 덕분에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3스타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식후주 카트가 등장합니다. 주로 디저트에 어울리는 술이나 주정강화, 위스키, 고도주 등인데요. 고민하다가 그냥 통째로 가져왔어요. 결정장애가 오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 남부 샤토네프디파프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자인데 자기네 포도 찌꺼기 가지고 그 브랜디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잘 몰라서 소믈리에님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일반 위스키, 스코치 위스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향이라 요거 한번 그냥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추천받은 술은 싱글 몰트 위스키. 11번째 디쉬는 추가금으로 주문할 수 있는 전복포인데요. 반건조해서 위스키와 꿀을 살짝 발라 구워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위에 멸치를 다식처럼 만든 다음에 아래 브리치즈 넣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장명을 멸치즈라고. 자, 여기서 옆에 동결건조한 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귤을 제일 나중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얼었어? 건전복은 살짝 젤리처럼 말랑한 상태인데요. 생전복이라면 해초 맛이 좀 나곤 말았을 텐데 지금은 감칠맛과 단맛이 느껴지는 술안주입니다. 토카이 한잔 드려볼게요. 토카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샤토 드라실라. 이게 이건 서비스로 받은 토카이인데요. 헝가리에서 생산되는 디저트 와인으로 곰팡이로 기부화된 포도에서 추출한 귀한 와인이죠. 12번째 디쉬는 간장 비빔밥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메뉴명 비빔밥인데요.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에 찹쌀풀, 위엔 참기름이 올려졌고 이렇게 간장을 뿌려줍니다. 단짠의 느낌이 예상되는데요. 밍그스가 잘 쓰는 게 우리의 장인 간장된장 고추장을 디저트에다 적극 활용한다는 점.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지만 열심히 비벼 먹었고요. 이제 곧 메인 디저트가 나오는데 함께 곁들일 페어링은 1989년산 주정강화 와인입니다. 13번째 디쉬는 밍그스의 오랜 시그니처인 장트리오. 된장, 간장, 고추장이 전부 쓰인 디저트인데요. 된장 크림 브릴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위스키 폼, 간장에 졸인 피칸, 고추장 파우더가 올려져서 살짝 매콤하면서 단짠의 맛을 극대화한 아이스크림입니다. 맛은 입에 그냥 짝짝 달라붙어요. 3가지 장류가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이런 조화를 낸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확실히 기억에 남는 파인다이닝의 특징이 이런 시그니처의 존재감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메뉴야 계절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좋지만 중간에 보요도장 같은 밍글린 팥과 멸치국수 그리고 장트리오만큼은 밍그스의 아이덴티티나 다름없어서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는 거죠. 디저트는 양자택일인데요. 다른 하나는 렌틸콩, 프랄린의 콩 아이스크림에 생딸기와 딸기 젤리가 들어간 디저트입니다. 이것도 맛은 있었어요. 워낙 장트리오의 존재감이 커서 그렇지. 마무리는 차가 다과인데요. 저는 바카차를 선택했고 다과는 왼쪽부터 주악과 쌀강정, 뒤쪽은 대추로 만든 쿠키 샌드. 여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대략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먹으면 배가 부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름은 배 터지는 줄 알았고 저도 포만감이 상당해서 산책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배를 채우러 가는 것은 아니죠. 3시간 동안 눈으로 보고 향을 맡고 맛을 보며 일행과 또는 서버분들과 소통하며 얻는 이 즐거움이 어찌나 소중한지. 물론 저는 이 시간도 매번 카메라를 들어야 했고 맛과 느낌을 메모하는 등 업무의 연장선이라 온전히 즐길 수만은 없었지만요. 하지만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래야만 열심히 일하고 벌어야 할 삶의 목적도 가지게 될 테니까요. 현재까지는 국내 유일의 3스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던 밍그스.
한국을 대표하는 식당이기도 하지만 정갈하고 품격 있는 음식으로 한식의 격을 높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